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마라탕 드셔보셨나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골라서 넣는 얼큰하고 땀이 쏙 나는 그런 탕이잖아요. 물론 재료 추가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마라탕 가게가요, 여러 가지 행복한 생각들을 무료 옵션으로 탕에 넣어서 배달을 해주고 있답니다. 네? 장난 지금 나랑 하냐고요? 아니요. 실제로 그 생각 때문에 행복해졌다는 후기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역시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11월 3일 목요일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이 특별한 마라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아침에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어제 북한이요, 하루에만 25발의 미사일을 쐈대요. 근데 오늘 또 쐈대요. 일단 합참의 브리핑 내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도 쏘고 오늘도 쏘고 진짜 천불이 납니다. 최재봉 교수님, 진짜 북한 왜 이래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이런 도발을 왜 계속 감행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 우리도 지금 대응을 했습니다. 아하. 비슷한 형태로 대응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계속 지금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25발을 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도 3발을 발사를 했어요. 근데 오늘 발사한 미사일을 보니까 탄도미사일이거든요. 네. 탄도미사일이라면 좀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정도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북한의 이런 이제 도발적인 행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한미 그 비질런트 훈련이라고 그래서 네. 한미 공군력이 함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항공에 250여 대 항공기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요? 호주에 있는 공중급유기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공군력을 시험하는, 또 그 점검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의 어떤 반발이라고 보여져요. 아하. 다만 거기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핵 개발을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어서 네.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하거나 핵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국제사회로부터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사일 발사 소식에 놀란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초비상이 걸렸었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時40分頃に発射されたものは、日本列島を越えて飛翔する可能性があると探知しましたので、J アラートにてその旨公表いたしました。その後、当該情報を確認したところ、ミサイルは日本列島を越えず、日本海上空にて消失したことが確認されましたので、訂正いたします。 어제도 사실 우리도 울릉도에 공습경보 내려졌었는데 지금 오늘 일본에도 공습경보가 내려졌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맞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의 방위성은 일본 상공을 지나갔다면서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인 J 얼러트를 통해서 신속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이어서 니가타현, 야마가타현, 미야기현 등 일부 지역에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라는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이 J 얼러트가 발령된 건 올해 들어 지난달 4일 이후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TV 프로그램도 특보 체제로 전환이 됐고요. 해당 지역의 신칸센, 지하철 운행은 멈춰섰고, 공항에서도 비행기의 이착륙이 중단됐습니다. 네. 하지만 1시간 후에 이는 정정이 됐는데, 이 일본 방위상은 일본 상공을 통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전했습니다. 아하. 정말 북한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아침에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란 가슴을 쓰려놓고, 특히 울릉도에 계신 주민분들은 정말 겁이 났을 거 아니에요. 어제 아침에 공습 경보 울렸어요. 그러면 사이렌이 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작 주민분들은 이게 무슨 사이렌인지 몰랐대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 경보를 울렸으면은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네. 내용을 바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는 게.
오늘 방송을 안 하기로 사이렌 몰래도 오늘 민방위 훈련이가 이래 생각했지. 아니 사이렌만 진짜 울리면 뭐예요? 무엇이 낫다 어땠다 뭐 그럼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전해졌다면서요, 허주원 변호사님. 네, 주민들은 정작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전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 군청 관계자, 이 군청 직원들, 공무원들은요, 첫 공습 경보가 울린 뒤 불과 10분 만에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자기들끼리 대피를 해버렸어요. 세상에. 그러면은 그 주민들에게 이거를 적절한 조치를 누가 취한다는 겁니까? 허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어제 오전 8시 55분에 첫 번째 공습 경보가 울릉군에 발령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사를 원칙적으로는 즉시 보내고 이게 실제 상황을 알린 방송도 원래 바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상황이다 이런 걸 알리는 방송은요. 1시간이나 지나서 50분 정도 지나서 했고요. 네. 안내 대피하라 이런 문자도 한 25분 정도 지난 9시 19분에 보냈다는 거예요. 허허.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자를 보지 못했던 주민들이 이게 실제 상황이고 우리가 공습을 당하고 있을 우려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것은 거의 뭐 1시간 정도 지나서 대피 방송을 들은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늦게 알게 됐고 그리고 울릉군 내에 이 방공 대피 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안내가 안 됐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걸 안내해주고 대피를 유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은 정작 긴급하게 군청사 내 지하 공간으로 대피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공습 경보가 울리고 10분 정도 지난 오전 9시 5분쯤에 울릉군에 있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대피 안내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데요. 이 안내 메시지에는 실제 상황, 즉시 대피 바람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이 안내 메시지는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 것보다 14분이나 먼저 전달됐다고 합니다. 허허. 앞서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8시 55분에 울릉군에 공습경보가 일단 저건 자동 발령되는 거예요. 그런데 9시 5분에 전 직원 지하 대피하라 울릉군 공무원에게 메시지가 가서 자기들끼리는 야 큰일 났다 이거 실제 상황이래 지하 시설 긴급 대피해요. 근데 주민들한테는 언제 갔어요? 보세요. 안내 문자 8시 55분에 공습경보 울렸는데 9시 19분에 그제서야 문자가 가요. 그리고 더 지나서 48분 후에는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자기들은 실제 상황인 거 알고 피했으면서 대박 사건입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그 시간이 왜 소요됐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공습 경보가 울리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까 공무원들끼리 일단 군단이 대응 회의를 먼저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하는 시간이 늦어져서 결국에는 부득이하게 주민 안내가 늦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실전이었으면 그 사이에도 얼마든지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이런 일이다 보니까 이게 참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뭐 울릉군만이 아니라 저희 사실은 뉴스에도 아래 자막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대피 시설을 일단 주민들이 알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희 동네에서 대피 시설 어디 있는지 당장 한번 찾아봤더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곳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여기를 가서 이제 피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아하. 사실은 주민들에게 전혀 홍보되어 있지 않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어제 무려 이 동해상에 3발 그리고 그 3발이 한 발은 울릉도 쪽으로 가다가 일단 떨어져 속초 앞에 떨어진 거고 그리고 2발은 공해상 물론 우리 영해는 아니었습니다. 공해상 떨어졌고 동해에 떨어졌어요. 3발이 총. 그런데 모두 25발을 어제 북한이 쐈대요.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대체 북한은 돈이 어디서 나와서 저런 미사일을 25발이나 쏴 돈도 꽤 많이 들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2일 25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총 약 7,500만 달러, 하나로 약 1,067억 원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박. 이 주장은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주장인데요. 네. 일단 한 발에 200만에서 300만 달러 정도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총 비용이 총 5천만 달러에서 최대 7,500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산이에요. 한 발에 한 20억에서 우리 돈으로 한 발에 20억에서 30억 정도로 잡았을 때 25발 쐈으니까 1,000억 넘는다, 훌쩍 넘는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 말을 물론 저 말도 지금 놀랍잖아요. 근데 저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게 아니라 일단 국내 전문가들은
저 주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북한 자체는 중앙통제 경제 방식에 국가가 모든 것을 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미사일을 개발할 때 개발비나 인건비가 들지 않습니다. 뭐 전체가 뭐 1,000억 원에 해당한다. 그거는 이제 서구의 계산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이건 체제가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이다. 훨씬 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싸기 때문에 실제 북한이 쓰는 비용은 거기에 추정하는 것의 10분의 1 이하로 봅니다. 계산 방식을 좀 더 현실화해보면 북한 실정에 맞게 해보면 1,000억까지는 아니고 한 10분의 1 정도, 한 100억 정도 들 것이다라고 이제 국내 전문가는 추산했어요. 그런데 허주현 변호사님, 그렇다 하더라도 1,000억도 그렇다 지금 100억도 되게 많아. 그 돈을 북한 주민들한테 쓴다면 더 좋을 거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럼요. 100억 원이 아니라 단돈 100만 원이라도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북한 지금 주민들이 식량난에 허덕이면서 얼마나 힘들다는 거 우리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7천만 달러 이거 썼다고 하는데 이게 북한이 한 달 동안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데 드는 비용이랑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7천만 달러 정도 규모라고 하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북한이 한 해에 이 중국에서 쌀을 수입하는 그 규모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이 북한 주민이 먹을 쌀 양과 맞먹는 금액을 세상에. 하루 한 번 미사일 쏘는데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 굉장히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수년째 대북에 대한 이 식량 지원을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 국무부에서는 과연 그러면 이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뭐 여러 루트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사이버 해킹이나 이런 것들로 돈을 번다는 얘기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국민을 착취하고 맞아요. 그 돈을 전용해서 이렇게 불법 핵무기, 대량 살상무기 개발 이런 프로그램에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미국에서 굉장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고 하고요. 억압적인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인도주의적 상황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탐관오리들이 주민들 고혈을 짜서 그걸로 지들은 배불리 먹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철도가 뭐 2년 반 만에 재개됐다, 개통됐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면 그거 철도 쪽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뭘까? 뭐 식량이 제일 궁금해 그런 게 또. 네, 북한의 이 도발로 한반도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화물 운송은 재개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된 지 약 2년 8개월 만인데요. 이때 이 연해주에서 두만강역을 통해 출발한 이 열차에 실려 있던 건 다름 아닌 러시아산 품종의 준마 30마리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 속 저 말인데요. 아, 뭐 쌀이 아니라 말을 들여왔다고요? 맞습니다. 저 말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9년 10월 백두산 등정 당시 탔던 말과 동일합니다. 아, 준말을 들여왔다는 소리를 듣고 북한 주민들이 그럴지도 모르겠어 김정은한테. 그런데 왜 말을 들여왔을까요? 궁금하시잖아요. 역시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김여정 모두 다 이제 승마를 하잖아요. 승마들은 원래 귀족들의 스포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김정은이 백말 타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를 주잖아요. 난세의 영웅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북한이 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하고 지도부가 즐기는 중요한 스포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난세의 영웅 같은 이미지를 저 백마 탔다고 본인은 착각하겠죠, 김정은은. 그런데 주민들은 정말 배를 골고 있습니다.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 안타깝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분도 잠시. 이번에는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내리막길에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내리막길에서 무언가가 굴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 모습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을 한 겁니다. 어허. 그럼 이 경찰
과연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르막길에 오르던 순찰차 앞으로 뭔가가 빠르게 다가옵니다. 경찰은 위험을 직감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내려오던 물체를 순찰차 앞 범퍼로 막았는데요. 어유 깜짝 놀랐네. 아유. 이 물체의 정체는 바로 폐지를 실은 소형 손수레였습니다. 아하. 순찰차로 수레를 막은 경찰은 급히 내려 다시 내려가던 수레를 붙잡고 저 멀리서 내려오고 있는 저 할머니가 내려오고 계시죠. 네. 이 70대 할머니에게 다가가는데요. 경찰은 길에 떨어진 폐지들을 주워 손수레에 실은 후 할머니에게 다시 전달했습니다. 야, 처음에는 제가 흐릿해서 목도리 도마에 막 달려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작은 손수레였어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네. 이게요 정말 순찰차였고 그리고 낮이었기에 망정이지 저녁 어슴푸레한 저녁이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네.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저 무거운 물체가 몸 앞으로 사실 닥쳐올 수도 있었잖아요. 행인들에게는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그러네요. 상황이었을 텐데 네.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 경찰들의 어떤 판단 능력, 네, 뭐 순발력, 네. 결국은 지금 물론 뭐 다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죠. 여하튼 어쨌든 다칠 수도 있다, 다칠 수도 있는 물건이다라는 걸 판단을 한 것이 네. 정말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빠른 판단과 빠른 대응이었어요, 경찰분. 당시 현장에 계셨던 경찰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수레가 굴러 내려갔으면 밑에 그 시민분도 계셨고 전방에 이제 통유리로 된 또 가게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사고가 크게 났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연약하셔가지고 잡거나 그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수거해가지고 폐지하고 다 담아서 가져다 드리니 감사하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기스가 조금 나긴 했는데 뭐 크게 뭐 운전을 지장하는 데는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일단은 뭐 수리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요, 일단은 천만다행으로 경찰분의 대응으로 잘 진짜 막았잖아요.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사연을 좀 들어보니까 저희가 최재문 교수님, 네. 저 할머니께서 폐지 손수레를 저희가 아까 경사가 있었잖아요. 거기를 힘겹게 올라가시다가 기억이 없어서 놓치셨대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얼마나 저 할머니도 안타깝겠어요. 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경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힘이 빠지면 손에서 떨어져요. 아유, 세상에. 심지어는 저도 요즘은 무거운 거 들다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 그래요?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70세 할머니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게 문제는 뭐냐면 경사가 이제 30m를 내려왔거든요. 아까 속도 보셨죠? 가속도 붙는 거. 저게 만약 사람이 부딪히거나 아니면 유리 같은 데 부딪혀서 분명히 깨졌을 거예요. 사람도 다쳤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순찰을 하던 세 명이 순찰차에 타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가다가 저걸 보고 팀장이 막아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서 내려오는 카트를 막은 거잖아요. 저게 경찰이 제대로 판단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요. 길에도 오시는 분들이 다쳤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통유리로 돼 있는 가게에 부딪혔으면 유리가 파손되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어요. 정말로 경찰관들의 그 순간적인 판단. 네. 그래서 사고를 막았던 저 점 크게 박수를 쳐드려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순찰차에는요, 세 분의 경찰관이 계셨어요. 저희가 이분들은 공개적으로 칭찬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바로 부산진 경찰서 부암지구대 소속이십니다. 정승래 순찰팀장님, 그리고 강호건 경사님, 그리고 조금 전 인터뷰해 주신 박은정 경사님, 정말요 이 어려운 때, 그리고 요즘 정말 힘드실 거예요, 경찰분들. 그런데 정말로 이분들이 경찰의 명예를 드높이신 거 아닌가. 그리고요, 할머니가 놓친 손수레가 정말로 사고로 이어졌다면 할머니 하루하루 정말 먹고 살기 힘드시고 생계를 위해서 폐지주로 다니신 저 할머니 막대한 뭐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어려움에 처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 가지로 우리 경찰관분들이 도움을 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늦둥이, 참 정겨운 단어잖아요. 새끼. 진짜 만약에 이 손에 쥐면 부서질까, 불면 날아갈까, 막 애지중지 막 키우잖아요. 그런데 뭐 일단 그건 그렇고, 엄마 단풍 구경하고 올게 하면서
육아로부터 탈출한 스타가 있다면서요. 누굴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그 주인공은 바로 2년 전 46세 나이에 늦둥이 딸을 얻은 배우 최지우 씨입니다. 최지우 씨가 SNS에 사진 한 장을 공개했는데요. 이 사진 속에는요, 익숙한 이들이 담겨 있습니다. 맨 왼쪽이 최지우 씨고 가운데가 배우 신아라 씨, 오른쪽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경민 씨인데요. 세 분이 함께 단풍놀이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사실 최지우 씨 지금 어린 딸 때문에 육아에 여념이 없을 텐데 이날만큼은 본인이 신아라 씨 어깨에 기대서 오히려 아이처럼 이 하루를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 세상에. 최지우 씨는 이게 얼마만에 고속버스야라고 감격에 겨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만큼 편한 자리에 왔다는 느낌을 보이고요. 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단풍놀이 이 못지않게 그들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야. 흐뭇해지는 느낌입니다. 사실 이 땅의 엄마들한테 정말 힐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지우 씨 연예인이라고 다를 거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탈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영상을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아 어떻게 떼고 왔어? 자는 거 보고 왔겠네. 그러니까. 자는 거 보고 왔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25개월. 25개월이면 몇 살인지 이제 감도 이제 2돌 지났어. 요즘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대화가 돼. 이제 대화가 되지. 오. 뭐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이러고. 아, 귀여워. 엄마 보고 싶어요? 이러고. 이제는 조금 이젠 좀 사람처럼 얘기하긴 하더라. 하루가 달라. 아, 이제 진짜 딸 이름이 루아인가 봐요. 그래서 진짜 벌써 2돌 지났으면 많이 컸는데 이제 대화가 되나 봐요. 뭐 저 때부터 즐겁기도 하지만 대화가 된다는 것은 뭔가 이제 조금 더 힘들 때도 됐잖아요, 또. 그렇죠. 왜냐하면 대화가 된다는 건 의사 표현을 하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대화가 되기 전에는 엄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요. 데려가는 것도 그렇고, 근데 아이가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면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피곤해지는 겁니다. 저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시다! 그렇죠. 시다!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네. 또 하나 있어요. 왜? 아하. 왜를 끊임없이 물어요. 뭘 왜 하고 답변하면 거기서 또 왜? 또 답변해주면 왜? 끝이 안 나요. 왜라고 계속 물어봐서 그런 적도 네. 있고, 또 먹고 싶은 것, 부모가 이제는 원해서 뭐를 입에 넣어주고 그럴 수 있지만 저 정도 나이 되면 이제 아이가 선택을 하거든요. 네. 부모와 의견이 충돌되면 또 울고 이러면서 아이 키우는 게 이제 정말 힘들구나. 육아가 이렇게 지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나이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지우 씨가 2020년에 46세의 나이로 아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그 아이가 어떤 뭐 불평을 하든 재롱을 부리든 끌어안고 끊임없이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 것 같아서 네.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고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글쎄요, 이제 최지우 씨가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동안처럼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그냥 제 나이에 적당한 나이에 아이를 낳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늦둥이 같은 느낌이 없어요. 저도 그런데요. 왜냐하면 최지우 씨는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 아름다우시고 네. 그런 분 같아서 지금 엄마같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네. 그런데 최지우 씨 스스로 노산의 아이콘이다라고 얘기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최지우 씨가 40대 중반의 나이에 저 소중한 생명을 품게 됐거든요. 아하. 최지우 씨는 2018년도에 1년간 교제한 9살 연하의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걸려서 임신에 성공을 했고 네. 태교에 열심히 집중을 해서 건강하게 딸을 품에 안은 건데요. 사실 임신 소식 알려졌을 때부터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았던 게 요즘에 결혼 나이가 늦어지면서 임신 나이도 늦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군요.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뭐 비교적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나이가 좀 늦어지게 되면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임신을 하고 또 이렇게 무사하게 건강한 딸을 출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출산을 앞두고 팬들한테 자필 편지를 썼는데 노산의 아이콘이다라고 스스로를 칭하면서 이렇게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고 또 코로나의 마음까지 졸이면서 아이고. 출산 준비를 하니까 새삼 참 대한민국 엄마들 너무 존경스럽다. 어렵게 출산 준비하는 예비 맘들도 노산의 아이콘인 나를 보고 더욱 힘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던 적도 참 있습니다. 마음도 따뜻하네요. 그런데 뒤늦게 이제 엄마가 된 뒤에 최지우 씨가 개인기가 하나 생겼답니다.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발라주자, 연주. 이게 발라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맛있으세요? 생선 바르기 선수신가요? 어쩜 이렇게 잘 바르세요, 생선을? 지우야, 네 애는 이제 과자 이런 거 맛 알게 됐어, 루아는?
아직도 그런 걸 잘 안 먹어가지고. 그치? 아직. 또 사탕도 먹다가. 뱉어버려? 한 서너 번 먹다가 우리 맛 없다. 나중에 먹을까? 그럼 다시 그냥 비닐봉투 쏙 넣어서 안 먹어. 지우가 철났다. 애 키워보더니 애가 무슨 말을 안 들었어. 지우야, 난 너무 귀여워. 한 번만 루아 흉내 내줘. 어떻게 말을 안 들어? 아기 치즈. 아기 치즈. 그게 뭐야? 알았어. 엄마가 이따 줄게. 아기 치즈. 진짜 아이가 이제 떼쓰는 것도 엄마가 이제 흉내내요. 그런데 진짜 아까 생선 가시 바르는 거, 살만 쏙쏙쏙 바르는 거 진짜 선수가 된 것 같습니다. 최명 교장님.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이를 갖다 잘 키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주요 능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재주인데 아주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신선발휘기로. 네. 또 두 번째는 아이를 키우면서 또 필요한 두 번째 능력은 그거를 자꾸 힘들 때마다 그거를 즐겁고 재밌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를 흉내내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도 최지우 씨 하면 그 드라마에서 보는 약간 신비주의 그런 것만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천상 누구나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땅의 엄마 모습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인간적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육아의 매콤함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진짜 매섭잖아요. 진짜. 그런데 거참 한 명 가지고 뭘 그래. 이런 분도 있다는데 대체 누굴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50대 육아에 한창이신 배우 신현준 씨입니다. 신현준 씨요? 네, 신현준 씨가 또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을 딱 본 순간 육아란 이거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어머. 양 손에는 지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막내딸을 아기띠에 채워서 거리를 거닐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건 마저 신현준 씨의 패션입니다. 신현준 씨 원래 이 패셔니스타로 유명한데 이날만큼 트레이닝복에 또 검정 코트를 매치한 독특한 패션입니다. 네, 행복한 육아, 힐링 육아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쉰 아빠의 룩이다.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육아에 여념이 없어서 본인의 패션은 지금 신경 쓸 틈도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신현주 씨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출산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늦둥이를 얻은 아빠들 모두 힘을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근데 신현준 씨 기럭지가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뭘 입어도 진짜 매치가 안 되는 듯하지만 트레이닝복에다가 코트까지 입어도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근데 저렇게 아이 손잡고 아이 메고 안고 다니고 하면은 동네 분들이 대박이라고 박수 쳐주겠습니다, 진짜로. 네, 뭐 동네 어르신들만 박수를 치겠어요. 저도 지금 박수 치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너무 기특하네요. 네. 뭐 너무 그 존경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아이들이 다 어립니다. 뭐 지금 제일 그 막내가 이제 얼마 전에 돌쟁이네요. 태어났고요. 네, 그리고는 큰애가 7살, 둘째가 5살. 근데 7살짜리, 5살짜리 애들이 아빠 손을 잡고 아들이 둘인데요. 저러고 조용하게 안 걸어 다녀요. 막 사방으로 맞아요. 손 놓고 뛰어다니고 맞아요. 부모는 이제 쫓아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네. 아이들을 아주 잘 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저렇게 조용하게 손을 잡고 뭐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요. 저 패션 유행할 것 같습니다. 야, 너무 궁금한데요. 삼남매 일상 어떨지 궁금하시잖아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빠도 해줄게. 와, 진짜 그냥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쏙 빼닮았는지 그냥 이목구비가 또렷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영상에 나왔던 노래 허준 변호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요? 아베 마리아 노래가 아하. 잠깐 덜 나왔어요. 아하. 네, 그게 천국의 계단에서 신현준 씨가 등장할 때 나오던 그 신현준 씨의 테마곡이었거든요. 아하. 근데 저게 나온 이유가 있는 게 네.
막내딸 민서 돌 촬영장이에요. 그런데 촬영을 하다가 아기가 이제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빠 신현준이 비장의 카드를 꺼낸다고 꺼낸 게 저 아베 마리아를 딱 틀어줬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빠의 테마곡이라는 걸 아닌지 어머. 민서가 눈물을 뚝 그쳤다는 거예요. 대박 사건. 그래서 무사히 사진 촬영을 이렇게 마치고 네. 모두의 기대 어린 시선 속에서 돌잡이를 했는데 민서가 돈을 또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 신현준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신현준 씨랑 같이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신현준 씨 촬영장에서도요. 딸 사진만 보면은 그렇게 좋아하시고 어머, 세상에. 딸 얘기만 하면 한방 미소가 딸 바보 번지거든요. 표정 보세요. 아이고. 딸 바보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돌아오면 아이 셋 이 케어하기가 정말 육아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혹시 뭔가 이 좀 어려움을 같이 나눌 육아 동지는 없어요 그러면? 있습니다. 어허. 두 분 친한 분 중에 한 분인데요. 네. 정준호 씨라고 하시죠. 오. 그 배우. 두 분은 네네. 사실은 앙숙인 것 같으면서 두 분이 만나면 늘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좀 헐뜯는 그런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늦게 아이를 낳았고 이제 둘째 딸을 50세 정준호 씨가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정준호 씨는 늦둥이 나왔군요. 예, 네. 54세에 셋째 딸 출산했는데 사실은 신은준 씨는 아들만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딸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정준호 씨 어머님께서 네. 딸을 가지라고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늦둥이를 딸을 또 낳은 거죠. 그러다 보니 정준호 씨가 아무래도 먼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신현준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궁금한 게 있거나 아이를 돌보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꼭 정준호 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고민도 나누고 도움도 주고 조언도 한다고 하는데 앙숙처럼 보이지만 정말 뭐랄까요? 두 사람의 우정이랄까요? 나이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또 육아를 통해서 그 우정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든든하게 육아 동지인 정준호 씨의 도움도 있지만 이렇게 신현준 씨가 육아에 잘 하는 데는 진짜 든든한 응원군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이 아이 갖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2년 정도 기다렸는데 어머니들이 그렇게 저한테 좋은 음식을 많이 주셨어요. 아 그때 결혼하고 이세 소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지리산에 갔을 때 어떤 어머님이 8년 묵은 더덕을 줬어요. 손을 받은. 그래서 그게 첫째예요. 제가 큰애가 48에 태어났고 이제 예준이는 제가 50 넘어서 선생님 혹시 모를까 봐 저 초은입니다. 초은이요. 큰애는 뭔가 되게 신기해. 장남이라서 아빠가 왠지 힘든 걸 아는 것 같아. 아빠 어디가? 그래서 민준아 아빠 촬영 가. 갔다 와서 재밌게 놀자 이랬더니 갑자기 애가 우는 거야. 그리고 또 한참을 뭐가 아는 애 같아. 그래서 느낌에 우리 아빠가 힘들었구나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꽉 이렇게 안아주는 거 있지. 신기해. 아이가 완전히 자기도 알지만 행복이야. 얼마나 또 대견하고 든든하겠습니까? 아이가 마냥 어릴 것만 같은 아이가 아빠를 오히려 이해하는 듯한 아빠를 콕 안아줬답니다. 아우 눈물 날 것 같은데 근데요 이분도 정말 40대 후반에 늦둥이를 얻어서 지금 육아에 한창이신 분이 또 있다는데 대체 누굴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지난해 48의 나이에 늦둥이 딸을 얻은 배우 원기준 씨입니다. 어허. 원기준 씨는 올해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딸을 얻게 되면서 다시금 육아가 시작이 됐는데 본인은 딸을 너무 갖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 타인에게서 보면은 디캐프리오가 내가 세상의 왕이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는데 딸을 얻었을 때 딱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딸이 한 17개월 정도 됐는데 힘든 것도 있고 육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네. 아, 얼마나 지금 즐거울까요? 세상 다 가진 것 같다 그러잖아요, 진짜. 근데 늦은 나이에 그렇게 원하던 딸을 낳았고 그리고 행복에 푹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원기준 씨 하면 여러분 드라마에서 뭐 못된 사이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진짜 기억에 남는 역할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그 명장면 그때에 대한 뭔가 추억이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죠? 인연이 된 맞죠? 싸다기 어머니 맞죠? 실장님. 그때 출연했던 드라마에서 굉장히 좀 못된 서희였죠. 그렇죠. 바람 피고. 바람 피고 막 응징을 하러 제가 갔어요. 이제서야 내 사랑이 나타난 걸 어떡하느냐 뭐 막. 그때 대사가 뭐였냐면은 장모를 보니까 딸을 알겠구만 이러는 거야. 애미나 딸이나 아주 둘이 똑같네. 이 감정에 딱 몰입이 되시니까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때리시는 거예요. 나 울면서 때렸잖아요. 웃으면서도 안 때렸어. 너무 맞아요. 분해갖고. 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울었습니다. 그때 대사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어떤 장면 설명하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허전 변호사님. 너무 유명한 명장면이죠. 장모님한테 김치로 이 따기를 맡던 그 장면이었는데 2014년도에 한 드라마에서 이 원기주 씨가 바람 피우는 남편 역할을 맡았어요. 그때 장모님 역할을 맡았던 분이 아까 나온 이 배우 이호춘 씨였는데 네. 김치로 따기를 맞는 장면 엄청나게 화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대본에는 김치로 김치로 그냥 때린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네. 현장에서 감독님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김치로 따기를 한번 때려보자. 그래서 저 명장면이 탄생을 했다고 하는데 아예 배우들도 정말 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한 게요. 네. 때리기 좋게 이호춘 선생님이 한 포기를 이렇게 손에 감아 쥐어서 이렇게 온 힘으로 날렸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김치 포기가 쫙 벌어지면서 원기주 씨 목에 감겼고 어머. 김치 국물이 정말 콧구멍, 귓구멍, 눈에까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NG를 안 내려고 코를 이렇게 훔치면서 참았는데 코가 너무 매워서 눈물이 줄줄 날 정도였다고 하고요. 귀에 들어간 고춧가루를 빼기 위해서 면봉을 2통이나 써야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진짜 연기에 혼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원기준 씨 실제 모습은 너무너무 좋은 남편의 원기준 씨랍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나이에 아이를 이제 낳고 해서 굉장히 제 아내한테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내 그 성에 차진 않겠지만 최대한 제가 좀 집에 있을 때는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 아기가 이제 아직 어리니까 뭐 배변은 제가 좀 담당을 하고 그거는 이제 제가 화장실 가서 이렇게 왜냐면은 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이 아내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배가 고프면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배고파. 왜냐면 항상 이제 제가 좀 음식을 많이 만드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차리는 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아빠 배고파. 아빠 밥 줘. 뭐예요? 살림까지 도맡는 육아하고 정말 좋은 남편의 기준은 뭐죠? 원기준? 뭐 이런 겁니까, 조재문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렇게 들리네요. 아니 아이가 와서 밥을 달라는데 아버지한테 하려고 한다는 말은 평소에 아빠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빠한테 오지 않죠. 엄마한테 찾아가지. 아빠한테 얘기해봐야 안 준다는. 그러니까 원기준 씨가 그렇게 육아를 많이 도와주는데 또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저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 자기 아내가 자기 엄마한테 잘해서 그런 거예요. 네. 누구든.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뭐 그렇죠. 말뚝에도 인사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 속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저 진짜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께서 팔을 다치셨대요. 그래서 깁스를 해서 오남매인데 용기준 씨 남매가 오남매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일주일씩 기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근데 옹근 씨 집에도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어머니를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너무 정성스럽게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감동을 하고 며느리가 저렇게 밥상을 잘 차려주니 딸네 집이 이제 일주일이라 딸네 집 갔잖아요. 딸네 집에서 며느리 칭찬을 너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옹기준 씨한테 올 거 아니에요.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본인은 그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육아도 또 집안일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처음에는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좋은 남편의 기준 원기준 씨 맞네요. 왜냐면 보세요. 부부간에요. 너는 우리 집에 뭐 잘해줬냐? 그러면 너는 우리 집에 뭐 잘했냐? 이렇게 따지다가 결국은 부부싸움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갈등이 커지는. 근데 보세요. 원기준 씨 아내분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시어머님한테 지극정성하니까 원기준 씨가 마음이 감동감화받아 다 잘하잖아. 또 이 처갓집에.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이런 행복 바이러스. 이런 게 다 전염되기를 좀 기대를 해볼게 모든 가정이에요.
분위기 좋았는데 이런 분통 터지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김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불륜을 저지른 남성, 교사인데 아내 역시 또 다른 학교의 교사입니다. 슬하에 딸을 두고 살아왔는데 지난해 6월 이 남편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미혼의 교사와 내연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올해 8월 아내에게 발각이 됐는데 처음에 이 남편은 내연 관계를 끝내겠다는 각서까지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뒤 이 부적절한 만남은 또다시 발각되고 맙니다. 아니, 아내가 다른 직업도 아니고 같은 교사에, 물론 학교는 다르지만 이 아내분이 얼마나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배신감 느꼈을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런데 지금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상황에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모든 정신적 고통을 오히려 더 떠안고 있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남편이 두 번째 이 외도행위가 발각이 되니까 육아휴직을 내고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본인이 키우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낸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자녀 육아를 누가 하냐면 정신적 고통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내가 오히려 또 자기가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냥 육아휴직 내고 집 나가버린 거죠. 네.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남편이 가출하고 난 뒤에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자기 내연녀하고 자녀들하고 가족들이 넷이서 같이 살면 안 되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감정을 자극하는 동영상까지 보내와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다. 정말 너무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내연녀는 한술 더 뜹니다. 남편 가족들이랑 전화 통화를 해서 남편과의 외도 관계를 인정하고요. 헤어지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 아내의 부모님이 보면 진짜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내연녀가 타 지역으로 전출 가면 그만이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남편은 또 자기 딸에게 사위가 내연녀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뻔뻔하게 느껴지겠어요. 이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하늘이 무너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간통죄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형사처벌 받지 않고 계속해서 부도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요, 무슨 사랑과 전쟁 드라마 소재 그걸 저희가 지금 끌어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사랍시고 지금 교단에 있어요. 지금 최전문 교수님. 대체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말하는 것도 더 이해가 안 되고, 남자 교사라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같이 살자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자기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는지 모르겠어요. 제정신이에요, 이거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아니, 그리고 본인이 윤리적으로 학생들 앞에 서서 정말 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그런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실력이나 뭐 가르치는 뭐 수학 문제를 더 많이 알고 아니면 다른 문제를 더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려고 선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이 그런 것만 가르치려면 뭐하러 해요? 기계하고 컴퓨터가 해도 되지, 그러면. 아이들한테 인성을 가르치고 인성을 보여주고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집에서 저런 행동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대체? 이걸 보고 아이들은 뭘 배우고요? 그리고 이 그 부인 되시는 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렇게 대못을 받고. 아니 가정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다른 여자를 만나든지 말든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연녀가 생겨서 잘못한 게 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지 못할 망정, 이렇게 무슨 뭐 대뜸 하는 소리가 같이 살자 또는 헤어질 수 없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자기가 왜 냅니까? 얘를 키웁니까, 자기가? 얘 키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선생을 하고 있다니까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이를 또 맡겨놓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관계를 보세요. 지난해 6월에 불륜 관계,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됐고 한 차례 발각이 돼요. 각서를 써요. 근데 진짜로 정리한 줄 알았지만 다시 들켜요. 지난 9월에.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래픽. 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한다는 말이 뭐 다시 말한 거 있잖아요. 보여줘요. 내연녀와 가족들이 함께 살면 안 되느냐? 제정신입니까, 최명규 원장님? 그런데 이 내연녀와 같이 살면 안 되겠냐는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인 의미를 계속 던지고 있는 말이에요. 왜요? 여기에 이제 질려서 이제 그냥 너네 둘이라도 같이 살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거를 아내가 나의 불륜을 인정했다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연녀랑 이렇게 사귀는 이 불륜남이 가장 넘어야 될 본인의 입장에서 장벽은 뭔가 하면은요, 내연녀의 부모님들이에요.
내연녀의 부모님이란 벽을 넘기 위해서는 아내가 우리가 같이 살기를 허락해줬다라고 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든 그 말을 얻어내려고 이러는 거고요. 이게 일부러 이게 굉장히 작전을 잘 짜서 하는 거지 결코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 관계를 빨리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완전히 정신적으로 번아웃 시켜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동영상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아하. 이수정 교수님, 이 교사 남편이라는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그 미혼의 불륜녀도 지금 뭐라고요? 그냥 남편과 계속 이 관계대로 살고 싶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글쎄 도대체가 그 젊은 여성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사실은 정말 남의 둥으리 다 부셔놓고서는 본인은 행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뭐 헤어지기 싫다는 둥 뭐 같이 이제 남편분은 진짜 더 뻔뻔한 게 어떻게 내연녀를 데리고 와서 아이하고 같이 넷이서 살자는 건지 그게 도대체가 제가 볼 때는 뭐 좋게 해석을 하셨는데요. 이제 선생님께서는 근데 이제 원장님과는 좀 다른 의견인 게 결국은 집에서 이 아내와 딸을 쫓아내야 그래야 나중에 뭐 이혼 소송을 하거나 할 때 혼인을 먼저 이제 아내가 집을 나감으로 해가지고 뭐 이 그 관계가 이어지기가 어렵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빌미를 주려고 지금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더 지금 답답한 노릇은 이 이제 남자 교사의 학교에서 육아휴직을 줬답니다. 저 남자에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발각이 되고 집을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집을 나갔을 때 육아휴직을 받아가지고 정당하게 3개월을 벌어가지고 내연녀와 동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근무지에서 협력을 하는 꼴이 났는지 직장도 좀 너무 좀 그 아내분 입장에서는 원망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누구 좋아라고 이 남편이란 교사한테 육아휴직을 내줘요. 그 학교는 상황을 몰랐을까요? 소문 다 났는데 지금 그 일대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앞서 이 사람들의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지만 간통죄 폐지됐고 혹시 지금 뭐 법적으로 두 사람을 좀 처벌하고 그리고 지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 아내 교사분 뭔가 구제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허지연 변호사님? 보통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형사처벌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원하겠지만 사실상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 외도행위 자체를 놓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결국에는 민사적으로 이 위자료 소송, 그러니까 자기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내가 이 내연녀를 상대로 이른바 이 위자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동영상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동영상 내용에 따라서 뭐 성적 목적이 있고 하면 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할 여지는 있지만 동영상 내용이 또 그게 아니면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내가 제기한 이 상간녀 소송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위자료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런데 실무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인정이 되고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발각된데 또 외도를 저질렀다든가 용서하려는 어떤 노력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 위자료가 좀 많이 인정되기는 합니다. 그런다 해도 수천만 원 수준이잖아요. 사실 수억을 준다고 해도 이 외도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법적으로는 위자료를 받는 것이 전부이지만 돈으로 다 위로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정신이 있어요? 원래 자신과 자신 아내 사이에 딸까지 있잖아요. 그 딸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정신적 충격받을 그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최재문 교수님? 당연히 해보죠. 아니 그리고 아이도 문제지만 그 선생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또 문제입니까? 그 학생들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문제는 이 학교나 교육청의 징계 문제도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저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간통죄가 폐지돼가지고 형사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법이 있었으면 무속으로라도 못할 텐데 네. 지금 민사소송해가지고 허지원 변호사 말씀처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로 끝난다고 하면 네. 이거 제대로 하겠냐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건 처벌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하고 지금 경북도교육청에서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감사를 청구했어요. 감사 잘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이게 육아휴직을 부당 사용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네. 분명히 문제 삼아야 돼요. 이거 자기가 육아도 안 하면서 육아휴직을 그렇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두 번째, 품위유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학생, 선생이에요. 선생. 다른 직업도 아니고 선생이라는 게. 탄원서 제출한 것. 그다음에 이제 남편과 내연녀 중징계 내려야 된다고 가족도 탄원서를 냈지만 이제 학부형도 탄원서를 냈어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도교육청이 김천시에 지금 김천시 교육청에 지시를 내렸으니까 네. 조사 똑바로 해서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아니 학부형들이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학부모님들까지 다 알게 됐어. 지금 이 지역은요. 지금 발칵 뒤집혔어 지금. 그런데 이 사건 이건 지금 무슨 사연도 아니고 무슨 꾸며낸 것도 아니 실제 지금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 진짜 격앙돼 있을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은 천벌을 받는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아이들이 무슨 죄냐는 겁니까? 이 아이들은 아무래도 가르치는 교사는 도덕성 자질도 중요한데 영원히 교직에서 퇴출시켜라는 의미가 있고 또 육아휴직이 아니라 불륜휴직이라고 불려야 된다 하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지금 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일벌백계 그 단죄하는 모습 본보기를 보여야 돼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교단에 있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천불이 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제는 저 바다 건너 스위스로 한번 가볼게요. 스위스에 가니까 뭔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광경이 펼쳐졌다면서요, 허지원 변호사님. 네, 앞서 본 일들도 그렇고 최근에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든 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도 또 삶은 계속돼야 되니까요. 힐링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네, 알프스 산맥을 오르는 빨간 열차입니다. 다들 어디서 한 번쯤 아유. 보셨던 광경일 텐데 어머. 낭만적 풍경이 흐르는 이곳은 바로 스위스입니다. 몇 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정말 많죠. 터널을 지나는 기차들 모습이 너무 어머. 아름답다 싶은데 도대체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화면에 나오는 열차들이요. 모두 하나로 이어진 한 개의 열차라는 게 정말 어머, 믿겨지지 진짜예요? 않아요. 너무 놀랍습니다. 네. 알고 봤더니 이 열차는요. 길이만 약 2km의 세계 최장 열차입니다. 어머.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이 아름다운 알프스 기찻길을 지나가는 길고 빨간 예쁜 기차의 모습 정말 멋지고 웅장하네요. 아니 눈으로 지금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 근데 저거 어떻게 지금 관리할까요? 저거 궁금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객차만 100량이고 무게가 2,990톤입니다. 열차 길이가 1.91km, 세계 신기록인데 어허. 대신 이 7명의 기관사, 21명의 기술자가 운행을 해야 되는데 네. 단 최고 속도는 시속 35km입니다. 결국 기차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자동차 8분 거리로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빠르진 않다는 거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명 교수님 네. 20초 드릴게요. 근데 예. 저 기차 관리도 힘든데 왜 운행할까요, 그러면? 첫째는 저 스위스 첫 열차가 개통된 지 175주년이에요. 우와. 그걸 기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스위스에서 기차 여행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표였고요. 그래서 알프스 산맥에 지금 보시면 이게 옆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저 구경하려고 보고 그러네요. 있어요.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서까지 알려주잖아요. 뉴스파이트까지 알려줬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로 진귀한 구경을 또 해주게 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